안녕하세요. 미주친의 C퍼스입니다. 오늘은 사용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설치되고 싶은 모든 어플들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 IoT들과 함께 성장이 가능하여 4차 산업의 수혜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지털 터빈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우짱님이 여러 번 요청하신 기업이기도 하죠. 안드로이드를 쓰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 디지털 터빈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포스팅도 기업 소개, 사업 분석, 위험 요소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부분을 기업이 제공한 IR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도 또 저만의 인사이트로 여러가지 의견을 첨부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 회사의 매출 성장과 관련해서는 약간 눈속임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자, 디지털 터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기업은 1998년 설립된 모바일 광고 업체예요. 그리고 티커 자체가 앱스, 모든 앱들을 대표한다라고 엄청나게 참 재미있죠? 지난번 펀매틱을 분석할 때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광고 시장의 구성과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펀매틱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터빈은 지금 말씀드린 이 디지털 광고랑은 또 다른 시장의 영역이에요. 이 업체는 온 디바이스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메이저 통신사 그리고 OEM 업체들과 사전 협력으로 휴대폰이 출고되기 전에 이 디지털 터빈의 시스템 플랫폼을 미리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광고주들에게 앱프리로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앱프리로드는 사전 탑재된 앱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특정 앱들을 자연적으로 노출시켜주죠. 이 BM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싱글탭이라는 이렇게 한 번의 클릭으로 앱이 인스톨되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혁신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매출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발생하는데 TV와 다른 웨어러블 제품 등 앞으로 다양한 IoT에도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어서 무궁무진한 사업 확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주가는 1월 4일 기준 52.32불로 PSR 기준으로는 26.35배 정도를 기록 중에 있어요. 그럼 디지털 터빈의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 회사의 소프트 매출은 First Day랑 이렇게 Everyday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쉽게 구분하면 First Day는 새 기계가 출고되고 처음 기계 세팅을 할 때 노출되는 앱들에 의한 광고 효과이고요. Everyday는 그 이후 사용자가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앱 광고 효과예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First Day인데요. 휴대폰의 경우 기계를 처음 개통하고 설치를 할 때 같이 딸려 들어오는 앱들이 있죠. 디지털 터빈은 이와 같이 통신사와 OEM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출고 전에 이제 미리 몇몇 앱들을 자동 노출을 시켜줘요. 광고주로부터는 돈을 받고 통신사와 OEM 업체들에게는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죠. 중간 단계에 있는 만큼 수많은 앱들과 광고주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트에 넣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안드로이드의 경우 처음 폰을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 마법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필요한 위젯이나 앱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주로 필요한 핵심 앱들이 1차적으로 설치가 되죠. 그리고 BYOD 같은 제품들을 사용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이렇게 에브리데이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안드로이드 유저의 경우 홈스크린, 툴바, 그리고 알람 등에서 가끔씩 앱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웹 브라우저를 킬 때에도 한 번씩 앱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앱 광고 기능 또한 제공이 돼요. 다음은 디지털 터빈의 싱글탭 기술인데요. 이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나름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기술 또한 안드로이드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휴대폰에서 특정 앱들의 설치 광고가 나올 때 설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핑을 하든 게임을 하고 있든 영상을 보고 있든 본인들이 하던 행동들이 유지되면서 앱이 이제 쉽게 설치되는 거죠. 즉 앱을 설치하기 위해 하던 동작을 중지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앱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간편하게 설치되고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럼 회사의 간략한 사업 성과를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터빈은 40개가 넘는 대형 파트너십이 체결되는 상태이고 약
이제 5억 개가 넘는 기계들이 디지털 터빈의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기기들을 통해 총 42억 개 가량의 앱들이 설치가 되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매달 약 2천만 개의 기기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고 출고가 되고 있고, 구글 플레이어 탑 순위의 어플 중 70% 가량이 디지털 터빈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디지털 터빈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통신사와 소프트웨어 장착을 할 기계를 만드는 제조사들과의 협력이겠죠. 끼워 팔아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디지털 터바인은 버라이즌, AT&T, T-모바일과 같은 미국의 이제 3대 메이저 통신사들은 물론 뭐 이렇게 트랙폰, 크리켓과 같은 초대형 선불제 통신사들과도 거래를 하고, 이렇게 또 보시면은 뭐 스페인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뭐 텔레포니카, 그리고 프랑스의 통신사인 브이그,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인도와 멕시코 등등의 대형 통신사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제조업체와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제일 큰 거래처에는 이제 삼성과 LG가 포함되어 있고, 뭐 레노버와 에이서, 그리고 JTE 같은 중화권 제조업체들과도 거래를 하네요. 잘 보시면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업체들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사들과의 관계를 보았으니 어떤 앱들 그리고 어떤 광고주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메이저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니 뭐 시시한 앱들은 본인들의 명성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대략 10개가량의 섹터로 요약이 되는데요. 뭐 뉴스에서 소셜미디어, 뭐 금융, 쇼핑, 리테일, 음악,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게이밍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앱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사실 처음 휴대폰을 개통했을 때 뭐 이런 앱들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뭐 저 같아도 한번 클릭을 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있는 많은 앱들이 지금 휴대폰에 뭐 몇 개씩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그림이에요. 디지털 터빈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다양한 앱 제품들, 그리고 많은 IT 기계들, 그리고 더 많은 광고 수요들. 이렇게 3가지 요소들이 증가할수록 이 회사의 수요와 가치는 더 커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5억 개가 넘는 IT 기계에 디지털 터빈의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2020년 이제 3분기에만 6천만 개가 증가했는데요. 2016년 4분기부터 분기별 증가 추이를 보시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으로 보았을 때 점유율이 15%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더 성장할 공간이 이제 클 수 있다는 거죠.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증명하고요. 그래도 삼성과 LG, 샤오미 같은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같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 보여요. 또한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넘어서 TV와 다른 웨어러블 제품들 같이 여러 IoT 제품에서도 시스템을 장착하며 성장할 수 있겠고요. 그럼 디지털 터빈의 매출과 어닝 추이를 볼게요. 왼쪽은 최근 4년, 오른쪽은 최근 4개분기의 매출과 어닝 추이입니다. 먼저 좌측을 보시면 매출은 4년 만에 뭐 3배 이상 성장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었어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9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2020년부터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최근 4개분기의 실적이에요. 일단 이 기간과 그래프만 봐도 코로나 영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순이익 폭은 다소 줄었지만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2018년도 2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2020년도 이제 이 3분기 매출은 2018년도 2분기 매출 대비 220%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상승한 거죠. 2018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참고로 2020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이렇게 매출이 거의 50%가량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디지털 터빈 자체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20년 2월에 모바일 포시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했는데 이 업체의 매출이 합쳐지면서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참 보기 좋은 우상향 그래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포시의 인수와 관련돼 잠깐 언급만 해볼게요. 모바일 포시는 2005년 설립된 기업인데요. 디지털 터바인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는 조금 더 컨텐츠 광고에 특화된 기업이었고 통신사 중에서는 T모바일이 메인 거래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디지털 터비는 덕분에 T모바일이라는 큰 거래처를 얻게 되었죠. 모바일 포시는 2019년 기준 총 매출액이 약 6천만 불 정도였는데요. 단순하게 4분의 1을 한다면 분기 매출이 약 1200만 불 가량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 표를 보시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매출 중 약 1200만 불 가량은 모바일 포시와 합쳐지면서 증가된 것이죠. 디지털 터빈의 기존 매출만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전체 매출 중 77%가량은 First App이라는 항목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디지털 터빈의 First Day 매출과 비슷하게 출고 제품을 설치하면서 노출되는 광고인데 디지털 터빈과는 좀 다르게 앱보다는 미디어 컨텐츠 쪽에 포커스된 사업 부분이었어요. 즉 이번 인수는 디지털 터빈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더 많은 거래처가 확보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니까요. 그럼 디지털 터빈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최저가는 3.48불이고 최고가는 61.24불을 기록했네요. 현재가는 1월 4일 기준 52.32불이었는데 이 값은 최저가 대비 약 15배가량 상승한 값이에요. 2월에 모바일 포시를 인수하고 두 업체의 매출이 합쳐진 2020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5일이었는데 이 어닝 발표 이후로는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인수 합병 시너지 등으로 앞으로 사업 가이던스 또한 이제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이때 점인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발표하고 며칠간 살짝 하락했지만 곧바로 큰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숨고르기 기간이라 디지털 터빈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참고로 2월 8일에 2021년도죠. 2월 8일에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이후에도 다시 주가가 위든 아래든 한번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면 다른 악재는 없어 보여요. 다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현재 이 기업의 PER이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닝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터빈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볼게요. 전체 매출의 66%가량이 북미에서 이루어졌고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매출은 25%,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은 9%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분기별로 보시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매출은 계속해서 걱정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핵심 지역이니까.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조금 주춤해 보이는데 인도 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이 향후 성장에 더 중요해 보여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남미는 유일하게 매년 매출이 줄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아직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영향력은 좀 적어 보여요. 이걸 보면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포시는 사업이 이제 북미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나 봅니다. 디지털 포시와 인수가 되면서 막 늘어난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디지털 터빈의 위험 요소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프리로드 앱의 소비자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위 설명을 들으신 분은 캐치하셨겠지만 내 허락과 동의 없이 내 핸드폰 새 제품을 출고받기 전에 이미 이 디지털 터빈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하기보다는 약간의 평가절하를 한다면 이게 좀 끼어 팔기와 뒷광고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플랫폼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 뭐 속도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것도 약간 꺼림칙할 수 있고요. 이 소비자의 불만이 지금은 그냥 불평만 하는 단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끼어 팔기 등으로 같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 예상치 못한 불공정 거래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위험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적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0년도 2분기의 큰 매출 증가와 실적 개선은 디지털 터빈 본연의 매출 성장보다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효과가 컸었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겠지만 뭐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막 세 자릿수 매출 증가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인수합병이 없다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들과의 단기 계약 조건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요. 즉 언제든 경쟁사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텔로스나 팔란티어 이런 장기 계약 위주로 맺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매출이 지속 가능한 매출인지 보는 것도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디지털 터빈은 국제시장에서 아직 점유율이 15%가 되지 않는다 했죠. 그만큼 성장할 시장이 크지만 반대로는 또 경쟁 또한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게 더 많은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려면 뭐 로비와 마케팅 같은 비용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 한 언제든 누군가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뭐 아직은 시장을 잡아가는 단계지만 규모의 경제로 뭐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 결국 자금력과 관계 등을 통해서 통신사나 OEM 제조업체들을 더 많이 뺏는 사람이 이기니까요. 다음은 디지털 터빈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인데요. 이 기업은 매출 대비 매년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나름 성장주로 분류되는데 전체 매출 중 7%만 투자에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약간 형편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수익률 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다음은 좀 비교적 높은 PER인데요. 디지털 터빈의 PER은 약 179배로 밸류에이션을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될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PSR은 26배 정도로 막 이게 엄청나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호황기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조정기에는 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염두는 해 두셔야겠죠. 마지막 위험 요소는 플랫폼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터빈은 현재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애플은 다른 위젯이나 뭐 홈스크린 등 소스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디지털 터빈과 같은 소프트웨어 설치가 불가능하니까요. 애플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이 디지털 터빈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구글에게는 사실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소비자가 뭐 이 디지털 터빈 소프트웨어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는 이유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현재는 오픈소스로 다 열어두었지만 혹시라도 구글이 뭐 소비자들의 불평 등으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터빈은 뭐 사업이 거의 완전 봉쇄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이 시장은 주로 안드로이드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안드로이드와 iOS 즉 애플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표예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안드로이드보다 iOS, 애플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왼쪽이 iOS, 오른쪽이 안드로이드니까요.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뭐 영국의 경우 거의 반반이고요. 즉 광고 시장에서 단가가 가장 비싼 이런 선진국들에게서는 안드로이드의 사용량이 좀 적고 이로 인해 뭐 디지털 터빈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적죠. 대신에 신흥 강국인 중국과 뭐 이렇게 특히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보시면 안드로이드의 비중이 아직 압도적이에요. 디지털 터빈은 시장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당장에 큰 돈이 되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보호 및 확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이렇게 인도와 뭐 브라질 그리고 중국 같은 시장에서도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이런 시장에서 아직 점유율이 낮았죠. 그럼 디지털 터빈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보여요. 2019년에는 34%, 2020년에는 105%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 성장에는 눈속임수가 있었죠. 대놓고 속인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대신 속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잘 판단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때부터는 모바일 퍼스의 매출이 합산된 것으로 모바일 퍼스의 매출을 제외 시 약 40%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40% 매출 증가는 훌륭한 수준이죠. 지금까지 보면 인수합병의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다만 염려가 되는 점은 이번에도 이렇게 세 자릿수 성장을 했으니
다음에도 세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 증가율은 일시적인 효과이니까요. 그래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매년 이제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43%가량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8년도 대비 약 6배가량 커졌네요. 2019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 이렇게 뭐 순이익을 내고 있는 점은 참 인상적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익률도 높아졌겠죠. 그럼 어느 항목의 비중이 줄었는지 볼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 기술개발 비용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매년. 단순히 2018년도와 20년만 비교한다면 이 영업이익률의 증가는 뭐 매출 총이익률의 증가와 기술개발 비용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술개발 비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 기업은 그래도 나름 4차 산업 수혜주로 불리고 기술 성장주인데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7%라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더 개발할 기술이 없거나 뭐 진행 중인 기술이 없는 거면 성장주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마케팅 비용과 기술 개발에 더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더 장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그렇게 따라오는 거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기술 개발과 마케팅 비용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남아있고요. 자, 그럼 디지털터빈의 결론입니다. 이 회사는 4차 혁명 주제 중 하나인 IoT에 줄을 잘 쓰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현재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TV와 다양한 웨어러블 시장 등 모든 IoT로 확장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3대 통신사와 삼성, LG 등 메이저 업체들과 우호적 협력 관계가 강한 무기 중 하나이고요. 총 5억 개, 그리고 매달 2천만 개 이상의 기계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52.32불로 26.35의 이제 PSR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시면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43%라는 무난한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매년 낮아지는 영업비용의 비율로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고요.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이제 커버할 만한 훌륭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기록하긴 했지만 2억 7천만 불이라는 큰 금액의 누적 결손금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를 다시 볼게요. 첫째는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인 프리로드 앱, 즉 사전 탑재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구글이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또한 2분기 어닝에서는 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총 3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모바일 퍼시와 합병을 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어닝에서는 이런 증가율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전체적인 매출 증가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출 증가율입니다. 매출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iOS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즉 전체 시장의 절반밖에 먹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교적 높은 PER인데요. 현재 기준 179배의 PER을 기록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가격이 좀 부담될 수도 있어 보이죠. 마지막으로는 매출 대비 계속 낮아지는 기술 개발 비용의 비율인데요. 이 기업은 나름대로 4차 산업 수혜주이고 뭐 기술 성장주 섹터로 분류가 되지만 뭐 이렇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마케팅 비용을 막 크게 늘리고 있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공격적으로 마케팅과 기술 개발에 힘써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으면 지금의 주가는 모래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과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들을 놓치지 않으시니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참 다음 영상은 세렌스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